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26강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놀이와 문화 컨텐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액션 서스펜스 생존 드라마입니다. 전래놀이를 소재로 한 흔치 않은 드라마 문화 콘텐츠입니다. 비록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전래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기적 본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요괴 놀이이지요. 한류 현상도 어찌 보면 문화로 땅 따먹기 하는 일종의 욕이 이루어낸 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영토를 넓히기 위한 먹고 먹히는 아주 살벌한 욕의 놀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26, 27, 28강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는 이 같은 욕의 놀이, 문화 콘텐츠의 이기적 속성이 던지는 한류사적 과제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26강에서는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한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정의, 기원, 커뮤니케이션 구조, 그리고 본질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일,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이 놀이의 정의를 보면은 재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또 재미란 무엇인가? 재미의 사전적 정의는 즐거운 기분이나 흥취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란 즐거운 기분이나 흥취를 얻기 위해 하는 일체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놀이학자인 호이징가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에서 놀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놀이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동의한 그러나 완전히 구속력 있는 규칙에 따라 행해지며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긴장과 즐거움의 감정, 아울러 일상생활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동반하는 자발적인 행위나 활동이다. 이 같은 호이징가의 놀이에 대한 정의는 우리에게 놀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놀이의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 주 27강 놀이와 문화 콘텐츠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체, 객체, 서비스. 주체는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 즉 생산 주체입니다. 객체는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소비자, 즉 소비 주체입니다. 서비스는 생산자가 창조한 일종의 상품입니다. 문화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란 주체와 객체를 기본 구성 요소로 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간에 이루어지는 내밀한 교감이 객체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주체에게는 상업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조금 뒤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기원입니다. 호이징가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인간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존재로 파악합니다. 이는 곧 놀이의 기원이 인류의 탄생과 때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과 같이 종교적 행위의 방식이나 세시 풍속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문화 콘텐츠라는 신조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도킨스가 이야기했던 신조어 밈의 탄생 배경을 한 번 더 소환해 볼까요? 최근 새로운 타입의 복제자가 등장했다. 아직 유년기의 상태로 원시 수프에서 떠다니고 있지만 벌써 진화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새로운 수프가 바로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운 복제자를 위해서 문화의 전달 단위 혹은 모방의 단위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킨스는 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1999년 11월 19일 한류라는 신조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낳게 한 드라마, K-팝, 영화,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여러 한류 소재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없었다면 문화 콘텐츠라는 신조어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신조어 밈은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었는데 신조어 문화 콘텐츠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조어 한류가 등장한 1999년 11월 19일부터 2001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된 시점 그 사이, 그러니까 1999년 11월에서 2001년 8월 사이에 신조어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조어를 만든 사람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기획한 담당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자, 그럼 문화 콘텐츠의 기원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 신조어이고 또 다양한 한류 소재 영역들의 통칭인데 그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이는 한류가 낳은 신조어입니다. 한류가 낳은 신개념 문화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한류 세대인 우리의 몫입니다. 한류가 낳은 문화 콘텐츠의 학문적 체계화는 현 시점에서 한류의 학문적 체계화보다도 어쩌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대학원에 한류학과는 없지만 문화 콘텐츠학과, 문화 콘텐츠 전공 과정은 이미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개설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가 무엇인지, 문화 콘텐츠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기원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문화 콘텐츠라는 신조어를 낳게 한 한류 소재 영역들, 그 가운데서도 역사가 깊은 연극, 무용, 음악, 미술과 같은 전통적 문화예술의 보편적 기원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의 기원을 설정해 봅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처음으로 TV 드라마가 등장한 1950년대 초, 일본에서는 TV 드라마를 전기 종이 연극, 전기 지지 거라고 했습니다. TV 드라마와 연극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TV 드라마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연극 같은 공연 예술은 제의 형태의 종교적 기원과 놀이 형태의 유의적 기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의, 제사의례를 문화 콘텐츠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서비스 개념으로 해석할 때 제의라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 즉 제사의 주례자는 사람이고 제의의 대상인 객체는 신이 됩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주체가 사람이고 서비스의 대상인 객체가 신인 상태를 저는 문화 콘텐츠의 기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제의가 곧 문화 콘텐츠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 콘텐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객체인 신이 제사를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도 아니고 주체인 제사 주례자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단지 기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의 원형은 무엇일까? 서비스의 대상인 객체가 신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형태, 이것을 저는 문화 콘텐츠의 원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4세기 말 이후의 공연물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그리스의 극장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원전 4세기 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은 그리스와 함께 동방정벌에 나섭니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 북부 펀잡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의 동방 문화가 결합해서 오늘날까지도 헤브라이즘과 함께 서양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양대 축 중의 하나인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화 양식이 그리스의 전통적인 극장 형태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사진은 헬레니즘 문화 등장 이전의 그리스 원형 극장의 모습입니다. 극장의 한가운데 둥근 원이 오케스트라 또는 댄싱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원형 무대입니다. 그 원형 무대를 둘러싼 사진 앞쪽에 넓고 둥글게 펼쳐져 있는 계단이 테아트론, 즉 객석입니다. 그리고 객석 맞은편 사진의 뒤쪽에 두 단 높이의 계단 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곳이 스케네라고 불리는 공연의 배경이 되는 고정 건축물이 서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원형 무대 한가운데를 보실까요? 지금 관광객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죠? 그들 발 아래 하얀 점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알터,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무대 중앙에 제단이 있지? 이것이 바로 그 시기 이 무대 위에서 펼쳐졌던 연극, 무용, 음악 같은 공연이 신을 위한 제사, 제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제의라는 서비스의 대상, 즉 객체가 사람이 아닌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공연을 저는 문화 콘텐츠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 문화 등장 이후의 그리스 극장의 모습입니다. 앞의 사진과 뭔가 달라졌죠? 기존의 둥근 원형 무대, 오케스트라가 배경 건물인 스케네 쪽으로 붙어서 반원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원형 무대가 되면서 기존의 원형 무대 중앙에 있던 제단, 알터가 무대 위에서 설 자리를 잃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위한 제사였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이 이제는 더 이상 신을 위한 제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헬레니즘 문화 등장 이후 그동안 신을 위해 행해지던 서비스, 즉 연극, 무용, 음악 등이 그 서비스의 대상을 신에서 사람으로 바꿔 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의 원형입니다. 서비스의 주체가 사람이고 서비스의 대상인 객체가 신이 아닌 사람으로 진화한 상태의 창작물. 이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초기의 공연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기원을 정리해 볼까요? 놀이와 문화 콘텐츠는 기원을 같이 한다.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전통적 문화예술 분야의 기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제의 형태의 종교적 기원과 놀이 형태의 유의적 기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이와 문화 콘텐츠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취할까? 이 그림은 놀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도입니다. 놀이에는 서비스의 대상인 객체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모두가 놀이, 즉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해서 놀이를 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은 맨 처음 서로 우리 뭐 하고 놀까? 하고 주제 설정에 들어갑니다. 병원 놀이 할까? 학교 놀이 할까? 그러다가 놀이가 결정되면 서로 역할을 나누고 본격적인 놀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림의 번호 11-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놀이의 주체들은 그 역할을 통해 놀이 속 감정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번호 2-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상대의 놀이 주체에게 전달되면서 상호 내적 교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번호 3-입니다. 이런 상호 교감 속에서 놀이의 주체들은 놀이의 궁극적 가치인 재미와 즐거움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호 4-입니다. 놀이의 본질은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사르트르는 본질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르트르의 말에 근거할 때 재미가 없는 것은 놀이가 아니다. 즐겁지 않은 것은 놀이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재미와 즐거움을 획득하기 위한 일체 활동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그림은 문화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생산 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호 1입니다. 객체는 이를 수용합니다. 번호 2에 해당합니다. 서로가 서비스를 향했던 놀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11-와 다른 모습이죠.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용한 객체는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감정이나 느낌을 서비스 또는 그 서비스의 생산 주체에게 곧바로 피드백의 형태로 전달합니다. 번호 3-입니다. 객체의 이 같은 반응을 획득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생산 주체는 여기에 다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번호 4-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주체와 객체 상호 간의 내적 교감은 객체로 하여금 재미와 즐거움, 카타르시스를 획득하게 하고 서비스 주체에게는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번호 5-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 콘텐츠의 본질입니다. 서비스의 주체는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객체는 서비스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 카타르시스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본질의 정의를 다시 소환한다면 이렇습니다. 주체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없거나 객체가 재미와 즐거움, 카타르시스를 획득할 수 없다면 이는 문화 콘텐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정의, 기원,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비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기본 구성 요소 측면입니다. 놀이에는 놀이를 생산하는 주체만 있고 이를 소비하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문화 콘텐츠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수용하는 객체가 공존합니다. 둘째,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성격입니다. 주체와 객체라는 기본 구성 요소의 차이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성격을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로제 카이와는 말합니다. 놀이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재화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며 업적을 낳지도 않는다. 놀이는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로제 카이와는 놀이가 비산업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문화 콘텐츠는 서비스를 통해 재화를 창출합니다.
문화 콘텐츠는 재화를 창출하는 문화 산업재입니다. 셋째, 놀이를 하는 놀이의 생산 주체들은 재미와 즐거움,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 등을 얻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놀이를 하는 것이죠. 문화 콘텐츠의 객체, 즉 소비 주체들 또한 놀이의 생산 주체들과 똑같이 재미와 즐거움, 정신적 고양과 해방감, 카타르시스 등을 얻습니다. 또 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반면 문화 콘텐츠의 생산 주체들은 서비스를 통해 상업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놀이와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인 재미와 즐거움과 관련해서 구약의 고헬렛 9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이것이 내 인생과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너의 노고에 대한 몫이다. 놀이와 문화 콘텐츠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카타르시스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함, 사회의 악패나 죄, 정신의 타락 따위를 없애 깨끗하게 함, 비속한 상태를 신성한 상태로 바꿈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시스는 두 가지 측면, 즉 종교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서 논의가 됩니다. 기원전 5, 6세기 고대 그리스의 국가적 행사인 연극 경연에는 4편의 작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오케스트라, 즉 원형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작가의 비극 3편이 공연되고 이어서 4번째 유쾌한 비극이라고 불리는 사티로스라는 희극이 공연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연에서 비극의 비율이 75%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연극하면 자연스럽게 비극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고대 비극의 목적이 바로 정신, 감정의 정화입니다. 비극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정신과 감정을 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문화 콘텐츠의 기원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절의 공연이 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 비극의 카타르시스가 종교적 측면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시스를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이 아닌 육체적 정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배설, 배변과 같은 것을 뜻하죠. 예술을 비도덕적이다 라고 봤던 예전 시각의 입장은 예술 자체를 육체적 정화의 성격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놀이는 주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주체와 주체 간의 내적, 외적 소통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객체가 없으니까요. 반면 문화 콘텐츠는 주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즉 주체와 객체가 상호 내적 교감을 갖습니다. 소비자인 객체의 반응에 따라 생산자인 주체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더욱 극적인 장면의 연출로 주체는 소비자인 객체에게 보답을 하게 됩니다. 문화 콘텐츠는 주객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객객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유저인 소비자, 즉 유저와 유저 사이, 객체와 객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놀이와 문화 콘텐츠, 같은 듯 다른 이 둘 사이에는 주체와 객체라는 기본 구성 요소의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27강 놀이와 문화 콘텐츠 제2부에서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분류, 특성, 기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8강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한류사적 과제는 놀이와 문화 콘텐츠의 개념적 이해 위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